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남자친구 없이 지낸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마음을 요즘 풀 곳이 생겨서 굉장히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들이랑 할 때보다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요즘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만 지내서 되게 무료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매일 일, 집, 일, 집. 반복이라 지겹기도 하고 한참 벚꽃이 필 때라 남들은 다들 벚꽃 구경도 가고 커플들끼리 행복하게 데이트하고 그러는 걸 보면 굉장히 우울해졌습니다. 바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친구랑 오랜만에 술 약속을 잡았어요. 계속 야근에 힘들었어서 다음날 연차를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마시고 죽자라는 기분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했어요. 남들은 이 좋은 날 다들 벚꽃 구경이며 데이트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냐? 맨날 야근해. 여자인 친구랑 술이나 진탕 먹고 있으니. 야, 나라도 술 마셔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외롭다, 외로워. 남자랑 못한 지도 2년이나 됐어. 다들 데이트하느라 신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일만 하니까 남자를 만나지도 못해. 야, 2년은 심했다.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니까 지금 한계가 왔다고요. 외롭다고. 아, 이거 1급 비밀인데 외로운 중생을 위해 내가 알려줘야겠구만. 뭔데? 얼른 알려줘봐. 내가 요즘 재택근무하면서 오히려 업무량이 더 많아져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 아는 언니가 너 가면 엄청 좋아할 거라고 마사지 잡을 추천해줬는데 대박이야. 뭐야, 외롭다는데 뭔 마사지? 장난하냐? 그냥 마사지가 아니라니까. 너 가면 완전 뿅 갈걸? 마사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뿅 가긴 뭘 뿅 가. 마사지 해주는 사람이 손기술이 장난이 아니거든. 그리고 일반적인 마사지가 아니야. 진짜 대박이라니까. 뭐 어떻길래 그래? 아니, 남자를 소개해주는 것도 아니고 마사지샵 소개는 뭐람? 너 내일 연차라고 했지? 꼭 가라. 예약제니까 꼭 예약하고 가. 예약 다 차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기가 좋아? 마사지를 얼마나 잘하길래? 암암리에 아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몰래 가라. 참나. 불법 안마소 뭐 그런 거냐? 가보면 알아. 내가 연락처 카톡 보내놓을게. 친구랑 다시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친구가 알려준 번호로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사지 예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예약이 다 되어서 불가능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가능합니다. 그러면 목요일 오후 6시로 예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곳이라고 하더니 예약이 다 꽉 차 있더라고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 곳이길래 그런가 은근히 기대가 됐습니다. 친구한테도 예약 다 차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에나 된다고 얘기했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2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아서 하루 많아야 5-6명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출근해서 팀장님한테 반차를 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야근 많이 했으니까 반차 하나 더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목요일 날이 돼서 반차를 쓰고 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집에서 쉬다가 갔어요. 마사지 샵으로 들어가니 남자 직원 한 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여자 직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약하고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알려준 대로 탈의실에 와서 보니 속옷도 탈의를 하고 가운 하나를 걸치고 나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데스크에는 남자 직원이 있었지만
마사지는 여자분이 해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타리오 가운을 입고 나갔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안내해준 곳으로 가니 아로마 향이 가득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벌써부터 심신이 안정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쪽 베드에 누우시면 됩니다. 저는 또 안내에 따라 누웠어요.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분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손에 힘이 다르니 더 잘하시려나 생각하고 받기로 했어요. 어깨부터 오일을 발라 마사지를 해주는데 정말 시원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오랜만에 이런 은밀한 공간에서 남자의 손길이 닿으니 굉장히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 저 미영이 소개로 왔는데 S코스가 좋다고 하던데 S코스로 받을게요. 마사지 해주시는 분은 싱긋 웃으면서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깨를 지나 가슴 쪽까지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가슴 위쪽뿐 아니라 가운 안쪽까지 깊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림프를 풀어줘야 피로가 싹 풀리거든요. 이 안쪽까지도 풀어줘야 해요.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마사지를 해주는 손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아로마 향 때문인지 노곤노곤하면서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종아리 쪽을 마사지 해주는데 너무 시원했어요. 정말 뭉쳐있는 곳을 어쩜 이리 잘 찾는 건지 너무 시원했습니다. 예약이 다 찰만하네 싶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위쪽으로 마사지를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속옷 라인 정도까지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더 흥분이 되고 그랬어요. 자꾸 자극을 하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남자랑 인연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완전히 미치죠. 저도 모르게 움찔거리게 되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S코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곳 깊숙이까지 현란한 손기술로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아니, 이게 S코스라는 건가?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 속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혼란스러울 틈도 없이 너무 기분이 좋아 다 잊게 만들더라고요. 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가 왜 저한테 진짜 마음에 들 거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냥 마사지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았는데 S코스를 시작하고부터는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조금만 더... 저도 모르게 조금만 더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음 예약 손님이 있으셔서요. 빠르게 마무리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단계에서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한 10분 정도 누워서 쉬다가 나왔어요. 옷을 다시 갈아입고 나와서 결제를 하려고 그 마사지 해주시는 분을 마주하니 뒤늦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후다닥 결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나와서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나 마사지 받고 지금 나왔다? 이건 진짜 천국이야.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진짜 대박. 나 여기 되게 자주 올 것 같아. 역시 너 엄청 만족해 할 줄 알았다. 너무 자주 가지 말아라. 한두 푼도 아니고. 정신 차려. 아주 잠깐씩만 즐기고 얼른 남자친구나 만들으라고. 야, 남자친구 필요 없어. 여기 오면 되겠는데? 진짜 최고야. 이런 경험 처음 해봐. 그치? 나도 처음 갔을 때 진짜 대박이었어. 완전 뿅 같잖아. 친구랑 한참을 전화했고 집에 와서 완전 푹 잠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제 또 예약을 해야 될까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예약을 해서 마사지를 받고 있어요.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조금씩 달라지시는데 다른 분들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 그분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분께 예약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바쁘셔서 예약이 항상 꽉 차 있는 날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 마사지샵 때문에 남자친구는 당분간 못 사귈 것 같아요. 여기에 빠져버렸거든요. 얼른 정신 차리고 이제 그만 빠져나올 때도 됐는데 매번 갈 때마다 천국을 선물해주니 미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돌싱인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한 번도 제 이야기를 어디에도 말한 적 없고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놓게 되네요. 직장에 잠시 몇 개월 일하러 온 1살 적은 남자가 있었는데 성실하고 무지 착했어요. 그 남자는 저한테 좋다고 고백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었고 결혼 생각이 없던 저는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먼저 결혼식장 예약 후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번도 싸운 적 없던 저희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사이가 좋아지지 않게 됩니다. 소통은커녕 심지어 아이의 육아에 대해서도 관심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아이의 분유 한번 먹여달라고 부탁했더니 대꾸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야근이나 약속 있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또 나가고를 반복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이 모든 행동들이 거짓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자리와 캠핑 다니고 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모른 척했으나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더 이상 참는 것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결국 더 이상 부부로서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는 길에 계란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의 반찬거리 1,500원짜리 계란조차 거부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는데 퇴근하고 오는 남편 양손에는 본인 술하고 안주는 가득 사서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이해를 해야 할까요? 늘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점점 마음이 지쳐가고 있던 중 살기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잠깐 맡기거나 데리고 다니면서 생필품 팔아 아이의 먹을거리를 해결하였습니다. 가끔씩 전 직장에서 바쁠 때 불러주면 아이 데리고 가서 눈치 보며 일하기도 했고요. 함께 힘을 합쳐도 힘든 세상에 저희는 각자 그렇게 대화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남편은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항상 일하는 척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생활비 조금이라도 달라고 하면 없다 하고 차를 바꿔야 하는데 돈 없어서 걱정이라면서 말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또 몰래 새 차를 사고도 멀리 마을 공터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다가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했고 차량 등록증이 집으로 오는 바람에 들통이 났는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회사용이 이자 없이 돈 빌려줘서 차를 샀다고 변명을 합니다. 또 출장으로 3개월이 지나서 들어왔는데 아이가 아빠 핸드폰을 가지고 놀 때 우연히 본 메시지에 그동안 직장 동료 집에서 월세를 내면서 게임을 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점점 늘어나는 거짓말에 저는 남편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찍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친정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고 급한 마음에 보험들을 해약하고 보니 1,300만 원이 모자라서 남편한테 부탁을 했으나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그래서 가족이잖아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갚을 테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하니 그때서야 회사형한테 빌린 거니까 꼭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역시 거짓말이었지만 친정엄마가 한 달에 한 번 남편 통장으로 70만 원씩 넣으면서 돈을 전액 갚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본인한테는 푼돈이고 이자도 받지 못했으니 손해를 본 거라 이야기합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저는 하혈을 하여 산부인과를 가니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검사 비용 20만 원 정도 달라고 했다니 없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저의 사정을 알게 된 친구의 도움으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자궁유 사암 초기라서 약물로 3년 치료했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단 한 번도 저의 상태가 어찌된 건지 묻지 않았어요. 저는 몸이 아프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자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남편에게 제안 한 가지를 합니다. 일기장을 준비하면서 유치하겠지만 불만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글자라도 좋으니 적어달라고요.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 단 한 글자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한테만큼은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이렇게 사는 게 본인은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반대로 되묻더라고요.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럼 각자의 방법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겠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고 물었더니 진짜 몰라서 묻냐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시댁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고 이상해서 남편한테 문자를 남기니 각자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다 합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하겠구나 싶어 합의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 바로 해주네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아이 5살이 되던 해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서류를 구청에 접수하고 나오는 길에 애랑 살아갈 집 보증금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왜 그렇게 해야 하냐는 대답에 할 말을 잃은 채 그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집 계약서를 찾아보니 8개월 후 계약 만기여서 그 안에 집 알아봐야겠다 했는데 정확히 5일 후 세입자 5일 후 입주라는 남편의 문자가 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갑작스러운 일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따지고 싶지만 더 이상의 연락은 되지 않고 세입자 들어오는 날은 다가오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원룸을 구해주었고 한겨울에 쫓겨가듯 친구가 구해준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괴로웠지만 아이에게만큼은 슬픔을 보여주기 싫어서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혹시나 아이의 눈에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일까 봐서 늘 웃으려고도 했습니다. 역시나 애아빠는 양육비는 주지 않았고 아이한테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한 건지 아이를 보고 싶은데 제가 보여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하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주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고 이상한 사람으로 분갑을 시키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짐을 싸서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혼한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싸울 힘도 정신도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아이가 12살입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분명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표현 한번 안 하는 그 모습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자기를 키워주고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의 아빠를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이 남자랑 결혼을 왜 했을까요? 또 이 남자는 저랑 왜 결혼을 한 것일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카페를 하고 있는 30대 유부녀입니다. 아이는 없고 남편하고는 현재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언제나 저에게 금이야 오기야 좋은 거라면 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어리고 철없을 때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임신이라는 사고를 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첫 번째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이 남편의 폭행으로 유산을 하면서 이혼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짧은 첫 번째 결혼 생활을 끝내면서 그 누구보다 속상해 하시면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반성도 후회도 많이 하였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직업을 가지고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을 도전해볼까도 생각해보았지만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너무나 막막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바를 해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작하게 된 것이 카페였습니다. 오랜 알바 기간과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따면서 부모님의 도움과 그동안 모았던 월급을 합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황을 하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에 저희 가게 택배기사였습니다. 이래저래 얼굴을 알아가면서 여러 번이 데이트 신청을 받았지만 이미 결혼에 아픔이 있고 다시는 연애 결혼 사랑 이런 거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던 시절이라 매몰차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꾸준히 대쉬를 하였고 결국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카페를, 남편은 택배 일을 계속하면서 나름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배 일이라는 것이 사람 몸을 많이 상하게 하였습니다.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아파도 나가야 하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해야 하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참 많은 고민 끝에 아빠에게 말해서 남편은 아빠 회사로 취직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좋다며 싫다고 하였지만 제 고집과 협박으로 결국 아빠 회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에 실수도 많이 하고 아빠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혼나가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장인과 사위에서 아빠와 아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가장 좋았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어느 정도 일을 잘하게 되면서 아빠는 엄마와 여행도 다니고 출근하는 일수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5년 정도 넘어갈 때쯤 부모님께서는 매달 생활비 정도의 월급을 챙겨달라는 조건과 함께 아빠의 회사를 남편이 물려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혼자 하기 바쁠 테니 저보고 카페는 이제 정리하고 회사에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나가게 되었는데 첫날부터는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직원분들 및 남편이 뭔가 제 눈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피하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첫날이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이이기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장실 들어가면 안에서 수다 떨고 있던 여직원들이 조용히 하면서 나가고 탕비실이며 휴게실이며 저만 나타나면 모두들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회사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출근하는 날은 아니었지만 집에 혼자 있기도 무료하고 카페는 실장님을 뽑아서 운영 중이었는데 저보다 더 잘하시기에 카페에 찾아가는 게 오히려 눈치도 보이고 미안했습니다. 아무튼 회사 화장실에 있는데 여직원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지난 첫 번째 결혼 등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개망난이었는데 지금 남편과 만나서 결혼하면서 그나마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장인이 나이도 먹고 고맙다며 회사를 사위인 남편에게 물려주려고 하니 그것이 배가 아파서 회사를 혼자 독차지하려고 회사로 온 것이다. 아마 회사를 독차지하게 되면 아마 팔아서 돈을 챙기고 나를 거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런 내용을 제가 회사로 오기 얼마 전부터 남편이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배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회사를 뺏기고 팔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넋두리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혼까지 요구한다며 온갖 헛소리들을 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지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녹음을 하기 위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에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운동 갔다 돌아온 남편은 어디 갔다 왔냐며 웃는 얼굴로 저에게 말을 거는데 저도 모르게 밀쳐버렸습니다. 당황해하는 남편을 무시한 채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헛소문을 내고 다닌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답을 며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차를 타고 마트를 가다가 뒷자리에서 여자 속옷이 나왔고 남편 몰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회사의 여직원과 바람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 매일 같이 나오는 제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이고 눈치와 왕따를 만들어서 집에 있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아빠에게 찾아갔지만 차마 보여드리지도 말씀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혼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본인들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이라며 더 속상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당장 회사로 달려가서 한바탕 하실 성격이신데 그랬다가는 이미 저런 헛소문을 믿고 있는 직원들이 아빠도 뒤에서 욕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평생을 가꾸어 만든 회사에서 그런 대우를 받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냥 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회사는 어떻게 지켜야 할지, 남편하고는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지,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의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확실한 것은 회사에 대한 욕심이 정말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꼭 가져야겠습니다. 저런 인간에게 제 아빠의 분신 같은 회사를 뺏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애를 해왔는데 사랑이라는 건 막상 못 해본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으로도 연애는 할 수 있잖아요. 딱 거기까지의 감정으로 연애를 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가슴 절절하고 TV에서나 볼 것 같은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사랑이 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으니 그럭저럭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여러 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딱 한 사람만 컬러로 보이고 주변은 흑백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나더라고요.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남자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해서 누구인지 물어봤더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내 스타일이라고 말하면서 소개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계속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를 뺏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냥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의 소개팅을 거쳐 저도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적당히 즐거운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때 그 오빠가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타이밍이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서 소개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끊었네요. 그렇게 그 오빠는 잊히고 1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여러 번의 큰 싸움을 끝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냥 자기 관리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 명이 어울려서 하는 운동이 하고 싶어져서 모임이나 동호회를 가입하려고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 모임에 한 명의 남자가 바로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타이밍이 안 맞은 그 오빠였어요. 사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제 눈에는 익숙하고 눈에 익어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바로 그 모임에 가입을 했습니다.
몇 번 모임에 나갔지만 그를 볼 수는 없었어요. 일이 많은 건지 바쁜 건지 모임에 참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와는 이어질 수 없는 건가 허탈한 마음으로 열심히 운동이나 하자는 생각에 모임을 계속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나타났어요. 그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 TV에서 보던 연예인을 실제로 마주쳤는데 아는 척을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그날따라 운동을 마치고 간단하게 맥주를 한잔하러 가자는 소리가 나와서 그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사람이 꽤 많은 탓에 그와 가까운 곳에 앉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저도 모르게 과음을 해버려서 너무 많이 취해버렸어요. 먼저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일어나던 도중 휘청거리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고 마침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던 그가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그가 저한테 차를 가져왔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대리를 불러서 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제 차가 있는 곳까지 저를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기적 같은 일이죠? 드디어 그와 둘이 함께 있게 되었어요. 제 차가 있는 곳까지 왔는데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바람에 그가 내려서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흐뭇하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의 기억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갑자기 놀라서 눈을 떠보니 제가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그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도 잠에서 깨서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앞에 세워져 있던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그를 붙잡으며 가지 말고 옆에 있어 달라고 애원을 해서 갈 수가 없었대요. 무의식 중에 저의 욕심이 막 튀어나왔나 봅니다. 갑자기 서먹한 공기가 흘렀고 조금 씻고 와야겠다고 말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얼굴에 화장은 다 번져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세수를 하고 침대로 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괜찮냐고 묻는 그의 입을 제 입으로 막아버렸습니다. 흠칫 놀라하던 그가 이내 입술을 열었고 제 입술을 받아주었어요. 그렇게 그와 저는 첫 만남에 진한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었어요.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한 저는 더욱 도발적으로 그 남자를 사랑했어요. 지금까지 그를 향해 있던 마음이 터져버리듯 그의 팔을 움켜쥐었고 그는 저에게 사랑을 뿜어냈습니다. 많은 남자를 만나보았지만 이 남자와의 사랑은 나에게 가장 멋진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와 하나가 된 것처럼 사랑을 나누고 몇 번인지 셀 수 없이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둘 다 지쳐 잠이 들었고 아침이 돼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꿈일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에 눈을 뜨기가 겁나서 망설이고 있을 때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순간 그의 온기에 안심하며 눈을 떴더니 그가 정말 제 옆에 있었고 눈을 맞췄어요. 그는 살짝 미소를 띠고 제 입술에 다시 입맞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그와 사랑을 나누었어요. 둘 다 씻고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제야 그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저를 몰랐지만 저는 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는 쉽게 이어졌고 함께 밥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와 함께 제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고 그는 저를 꽉 안아주며 앞으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으며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그와 저는 2년째 예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의 활력소이자 제 미래의 꿈이 되었어요. 그가 오늘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껏 멋을 내고 그를 만나러 갔고 오늘따라 그도 너무 멋있게 차려입고 나왔네요.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그에게 프러포즈 반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락하였고 지금 그는 제 옆에 누워 있어요.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더니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긋날 줄만 알았던 그와 타이밍이 맞아 결국 하나가 되었네요.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눈에 반한 남자와 사랑을 이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지금처럼 확실하게 이 여자다라는 확신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여자가 2주 전에 이혼한 여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혼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처음 만난 것은 1년 전 지인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지인의 지인이라고 생각했을 뿐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보았지만 그냥 아는 사람이다 그뿐이었습니다. 그해 어버이날에 저희 부모님의 해외여행 보내드리면서 여행사 직원이었던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연락도 주고받았는데 저렴하게 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는데 저희 부모님에게도 친절히 설명해 주면서 잘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유부녀라는 것도 남편하고는 그 당시에 1년 넘게 별거 중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녀에게 저의 호감을 표시하는 것이 신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한다고 조심하였는데 어느 날 자기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준비 중인 입장에서 남자친구 또는 썸을 타는 관계의 남자가 있다는 것은 괜한 오해와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기에 저와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자기도 저한테 마음이 있다면서 이런 자기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만약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면 꼭 보답하고 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자친구의 말이 너무나 이해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지 않으면서도 자주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던 저는 결국 그녀가 사는 오피스텔 옆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저희 비밀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제 명의 휴대폰도 하나 더 개통해서 여자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비밀 연애는 너무나 짜릿하고 좋았습니다. 원래 집돌이 있던 저는 주말마다 집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여자친구가 좋은 소식이라면서 저녁에 파티를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와 궁금함에 가득 차서 파티 준비를 다 하고서는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밝게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절대 안 된다면서 이혼 거부하던 남편이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제3분할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좀 시끄럽겠지만 이혼을 한다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여자친구와 기쁜 마음에 과음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피임도 없이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의 밤이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고 과음을 하였지만 생리주기상 문제가 되지 않은 날이기에 부담 없이 사랑을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혼이 다 끝나기 전이기에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않은 채 여러 번의 임신 테스트기로만 해서 임신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약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길고 긴 이혼은 끝이 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완벽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동거도 시작하였고, 주말에 산부인과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왔습니다. 전화로는 몇 번 인사는 드렸지만, 실제로 뵙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고 왔습니다. 얼마 뒤에 저희 부모님께도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임신한 사실 및 결혼 허락을 받으려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여자친구의 두 손을 잡아주시면서 대충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면서 고생 많았다면서 저와 잘 지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날은 여자친구 혼자만 집으로 가고 저는 하루만 더 있다가 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골집에 잠깐 다녀와야 할 일이 있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긴 했지만 부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임신한 여자친구만 먼저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여자친구가 가고 난 뒤에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왕이면 이혼 경험이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길 바라셨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속상해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면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뱃속에 아기가 신경이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자친구의 말은 믿지만 그래도 여자친구가 전 남편과 결혼 기간 중에 생긴 아기이고 중간중간 남편과도 이혼 문제로 만난 적도 있기에 정말 제 아이인 게 맞냐며 확신할 수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머니도 여자친구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정말 제 아이였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아니면 어떡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한다고 하니 동거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혼인신고와 결혼식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친자 확인을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제 아이인 것이 확실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든다면서 엄마가 양보하고 여자친구의 과거에 상관없이 마음으로 받아준 만큼 아들인 제가 엄마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양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계시던 아버지도 엄마의 마음 좀 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설사 그 아이가 제 친자식이 아니어도 너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감수하고 결혼을 한다면 부모님도 반대하지도 않고 그 아이까지도 손주로 받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이혼녀와 동거 및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도 큰 내색 없이 응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부탁만큼은 지켜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에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지 너무 난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집 앞에 도착하였고 일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올 줄 알았던 제가 집에 들어오자 어떻게 벌써 왔냐고 물었고 가기로 한 것이 취소되어서 그냥 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버린 제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일이 있냐며 말해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하고 있자 여자친구는 어떤 것도 숨기는 것 없이 다 오픈하고 서로 상의해야 된다면서 결혼 전부터 이렇게 숨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저를 믿고 결혼하겠냐면서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다가 여자친구 가고 난 이후에 부모님과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다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면서 이 부분을 들어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 부모님보다 괜찮냐고 묻는 제가 더 밉고 화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아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면서 당연히 제 아들일 거라고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서 아이 낳고 검사하고 결혼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이미 조금 배도 나오기도 하고 무리하면 아기한테 좋을 것도 없다면서
왜 고민을 하고 있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괜찮냐는 제 말에 당연하다면서 부모님께 말씀대로 하겠다고 전화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살면서 태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 예쁜 드레스를 입을 수 있다면서 강한 의지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카페에서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여성 청취자입니다. 저는 오늘 남친이랑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원래는 남친이 지난번에 저희 집에 한번 들렀는데 그날 저의 오빠는 저를 닥달하며 그와의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빠와 남친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당시에 남친이 그 부근에서 싸움장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학교 안에서도 톡하면 아무나 붙들고 싸우는 통에 맨날 교무실에 불려가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10년 넘게 흐른 후에 뜻밖의 이유로 그렇게 맞닥뜨리니 오빠는 비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남친도 은근히 기분이 상했던지 저에게 약간 서먹해졌고 완전히 갈라설 듯도 비치더군요. 하지만 제가 겨우 달래서 다시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자고 졸랐고 오늘 드디어 기회가 다시 온 것입니다. 물론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의 부모님까지도 저의 남친을 극구 반대하시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젊을 때 아주 원수지간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제 남친의 부모님이라는 걸 지난번 방문해서 호구 조사를 하다가 아셨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갓 결혼해서 단칸방을 얻으러 다니실 때 어느 집에서 우리 부모님 또래이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한 집주인 내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 보니 친접 살림부터 집주인이었고 우리 부모님은 월세집을 구하러 다닌다는 것에서 자존심이 상한 우리 엄마는 심통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구 다른 집을 얻자고 나중에 말하셨지만 아빠는 아무려면 어떠냐면서 서로 출발선이 달랐으니 누구는 새방 살고 누구는 집주인이고 그런 거지 하면서 별로 개의치 않으셨다 합니다. 더구나 그 집이 월등히 집세가 쌌기에 아빠는 자신의 월급으로는 그 집 외에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집으로 들어갔지만 사정은 녹록지가 않았지요. 얇은 벽은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서 부부싸움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아기를 빨리 가지려고 밤일에 전력을 쏟는 양쪽 부부의 밤 사정이 서로의 영역으로 건너오고 있었으니 그 또한 너무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그것 아니라도 새방 살면 서로 감정 상하기가 예사이기에 별일도 아닌 것으로 싸움이 이어졌고 서로 나이도 엇비슷하고 젊다 보니 기세를 꺾으려 들지 않았지요. 결국 1년도 채 못 살고 싸움 끝에 그 집을 나왔던 데다가 그쪽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그때까지는 자식이 없었기에 오빠나 저나 남친이나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떡한 인연이 그렇게 유별나게 꼬인 상태에서 수십 년 후에 제가 결혼할 남자라며 떡하니 데려갔더니 이리저리 얽힌 악연이 다 드러나고 다들 뜯어말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제는 오빠가 슬그머니 제 방에 오더니 그놈 언제까지 만날 거냐 하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대체 내가 왜 결혼까지 오빠한테 허락받아야 하냐? 저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더구나 저의 남친은 싸움은 해도 공부는 아주 잘해서 제법 좋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오빠는 고등학교 중퇴, 지금은 백수 아니냐고 윽박지르니 오빠는 제 남친이 부모 백으로 대학을 들어갔다고 고함을 지르더군요. 더구나 고등학교 때 북은 여학교 일진이랑 사귀면서 온갖 잡다한 난동을 부리고 다녔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제가 막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상관도 안 하고 있고 제 남친이 오빠처럼 사회가 내놓은 주변인은 아니니까 걱정일랑 붙들어 매라며 콧방귀를 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쓰이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친이 여자 사이가 복잡하다는 것은 이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친은 저랑 같은 대학에서 만났는데 당시에도 사귀던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하나같이 까부는 것들이었고 물란하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요란했던 건 학교 전체에서 좀 인기 있던 기집애 하나랑 붙어 다녔던 건데 그 불효시가 남자를 얼마나 잘 꼬시는지 말도 못합니다. 일부러 간편한 상태로 학교에 와서 저 멀리서부터 출렁대며 달려오는 통에 캠퍼스의 모든 남자들이 침을 질질 흘리며 쳐다보게 만들고 더구나 같은 과에서 조차도 양다리를 몇 겹이나 걸쳐가면서 남자들을 만나내거든요. 당시에 저랑 좀 친한 남자 선배 말로는 그 불효시가 동아리 행사에서 술이 떡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 선배가 업고는 학교 인근 모텔에 데려간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선배에게는 확신이 있었고 그 불효시와 모텔에 안드나든 학과 남자들이 없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기에 선배는 웬 떡이냐 하면서 기분 좋게 모텔 안으로 들어갔더랍니다. 불효시가 술이 챈 와중에도 몇 호실로 가자고 해서 그리로 가보니 제 남친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불효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샤워를 시작했고 남자들은 어색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아주 좋은 기회다 하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당시에는 아주 순진해서 그 말 뜻을 못 알아듣고 뭔 소리냐며 선배에게 되물었죠. 그리고 선배가 아주 적나라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해 준 걸 듣고는 그대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친에게 과거를 이실직고 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남친은 청소년기부터 일진 여자애들이랑 놀아왔고 더구나 그때부터 이미 조직 폭력배들과도 형님 동생 하면서 지내왔기에 험한 세상을 좀 일찍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지금 그때 같이 싸움하던 또래 남자애들은 전부 자연스런 수순인 듯이 폭력배 집단에 들어가서 지금은 어디어디에 사장님네 하면서 웃긴 명함을 들고 다니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남친은 그저 대학 나오고 평범하게 월급 받으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저는 남친이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친은 지금도 온갖 난잡한 여자들을 건달 형님들을 통해 수도 없이 만나며 옛날과 다름없이 양다리를 수십 겹을 걸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인지 밤기술은 아주 현란하고도 현란해서 제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긴 하죠. 20살 때 첫 남자인 그를 만나서 10년이 넘도록 이러는 저는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는 저를 만나면서도 온갖 난잡한 짓은 다 하고 다니니까 그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방금 남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과의 예전 인연을 전해 듣고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신다면서 결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너무 순진해서 그런 걸로 고민을 하는구나 하면서 걱정이 태산 같으시다네요. 아이고, 어떡건 우리 부모님과 오빠는 어떡건 설득하면 겨우 허락이야 나오겠지만 막상 이 가파른 고개를 넘고 보니 슬슬 또 다른 불안이 다가오네요. 남친의 바람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남친은 건달 형님이 밤기술이 완전 끝내준다면서 며칠 후에 제가 독립해서 사는 아파트로 같이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형님한테 저를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같이 즐기는 것뿐인데 어떠냐는 거였죠. 저는 대체 뭔 말인가 하다가 기함을 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옛날에 학교 선배가 남친이랑 그 불효씨랑 셋이서 모텔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 상황이랑 완전 똑같았으니까요. 더구나 남친이 그 건달이랑 우정 이상의 감정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하던 중이라서 제 마음이 더 확확 치밀어 오르네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부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가 불임이어서 아이가 없는 부부입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결국 아이 없이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기로 남편과 다짐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주는 행복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겠다면서 나름의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추게 되면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인생의 참 행복을 찾아서 1년 정도는 세계 여행도 다녀보고 평생 가지고 싶었던 비싼 슈퍼카도 타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른 부부들과는 다른 꿈을 꾸면서 나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지인들의 자녀 돌잔치라도 다녀오는 날에는 무언가 기분이 다운되었고 남편과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임이었던 제 탓이기에 결국 제가 남편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런 제 마음도 썩어 문드러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3대 독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남편이 시댁 부모님께 아이를 안 가지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10년을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면 아이가 없는 다른 삶을 살라는 하늘의 뜻이라는 식으로 폭탄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용히 손주를 기다려주시던 시어머니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무슨 일이 있냐며 전화를 주셨고 그래도 저에게는 친정엄마처럼 대해주셨기에 솔직하게 불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끝없는 손주의 기다림을 멈추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괜찮다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남들처럼 이쁜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이런데 남편 마음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아이를 못 가지게 돼서 그런지 확실히 아이를 포기한 이후부터는 그전보다 다툼의 횟수도 늘어났고 냉전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죄인처럼 사과하고 참고 스스로 삭히는 것도 한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 보니 더 크게 다투고 더 오랫동안 화해를 안 하고 지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옷도 신경 쓰고 총각 때 쓰던 향수도 사서 뿌리고 다니고 가장 이상한 것은 평소와 다르게 저에게 더 잘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 호출로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처음 보는 여자, 그리고 시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듣기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결론은 남편이 부하 직원과 바람이 났고 임신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우고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손이 귀한 집안이었기에 차마 그럴 순 없었고 시부모님께 말해서 시댁에서 태교 및 임신 관련해서 도움을 준 것 같았습니다. 몇 주 후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심지어 남자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로 인정하고 남편과 같이 키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경제력이 좋은 시부모님께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만약에 거절을 한다면 이혼을 하고 새 며느리를 맞이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저희 집 즉 처가에 도와줬던 돈을 회수하고 불임으로 이혼하는 것이니 의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완전 협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는 남편 보고 같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더니 본인은 저에게 별도로 할 말이 없다며 지금 시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본인이랑 같은 생각이라면서 생각해보고 결정이 나면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을 해봐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해드릴 수도 없고 남편이 외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불임이어서 아이를 못 낳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남편의 사과와 설득은 받고 싶어서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것이었는데 남편 역시도 아이가 생기니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 기간을 포함해서 15년이 넘게 알고 지내온 사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니
배신감이 들다가도 결국 제 탓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 남편 원망할 자격도 없는 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시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날 저녁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이는 출산 후에 남편 호적에 올릴 예정이고, 모유 수유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저희 부부가 시댁으로 들어가서 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해해줘서 고맙다면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약속을 떠나서 12년 키우고 끝날 것이 아니라 평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대신 다시는 바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의 생모와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이가 저희 가족 손에 길러진다고 해서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고 관여를 하고 생모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중에 나타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가 받는 상처도 클 것이고 그것을 고스란히 같이 이겨내야 하는 것은 제 몫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이 안 만들어지게 잘 이야기해서 결론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알았다고 하면서 굳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이의 생모는 시부모님과 적당히 어느 정도 거래가 오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신도 안 한 제가 육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정말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미친년이라며 그걸 가만히 있냐고 난리를 피우지만 결국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결혼과 동시에 넓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분수에도 맞지 않는 외제차를 선물 받아서 타고 다니니까 엄청 부러워했던 친구였는데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해 주었습니다. 힘내라고 말은 하지만 도움이 되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이 어찌 친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제 인생에 없을 것 같았던 육아와 아이를 통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하루에 12번씩 생각이 변합니다. 그래도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해주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불임으로 박복하게 사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원룸에 차를 주차하고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멀리서 식당 주인 여자가 커다란 짐을 들고 낑낑대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발견하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머, 총각이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근이 조금 늦으셨네요. 네, 중요한 일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그 순간 그녀가 들고 있던 길다란 상자 하나가 길바닥으로 떨어졌다. 다급히 손을 뻗어 잡으며 물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이 혼자 들고 오신 거예요? 네, 생필품이 다 떨어져서 오랜만에 마트에서 이것저것 샀더니 짐이 많아졌네요. 나는 자연스레 몇 개의 짐을 들어 올렸다. 어머, 괜찮아요. 떨어진 것만 올려주시면 되는데. 아니요. 어차피 식당에 가는 길이에요. 아이고, 정말 미안해서 어쩌죠? 이게 미안할 일이에요? 우리 사이에 이러시면 섭섭하죠. 하하, 그런 건 아니고 고마워요. 그렇게 식당에 도착했고 그녀의 방으로 짐을 옮겨주었다. 짐을 내려놓고 문을 나서려는데 그녀가 다급히 불러세웠다. 저 총각. 네, 미안한데 이왕 신세진 김에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뭐든 말씀하세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녀가 보여준 건 새로 산 변기 커버였다. 잠시 망설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제 길. 이런 건 신랑이나 애인한테 부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리 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욕실로 들어가 변기 커버를 조립하며 그녀의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졌다. 작업을 마치고 나와 말했다. 설치 다 됐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정말 고마워요. 총각. 정태 씨 보기보다 듬직하고 남자다움이 있네. 그럼요. 겉으론 비실해 보여도 잔근육 꽤 있습니다. 하, 상남자였구나. 그녀는 날 한번 훑어보며 얼굴을 살짝 붉혔다. 왜요? 상남자 좋아하세요? 그치. 여자치고 상남자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 그럼 오늘 저녁 식사는 저랑 같이 하시는 건 어때? 오늘 신세 진 것도 갚을 겸 제대로 한상 차려드릴게요. 정말요? 얼마나 제대로 차려주실 건데요? 그녀는 주방에서 한참을 지지고 볶더니 금세 진수성찬을 내놓았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보며 감탄했다. 우와, 이건 서방님 대접도 이런 대접이 없네요. 서방님 대접이라니 참 말을 재밌게 하네. 여자를 만족시키면 밥상이 달라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암튼 총각이 날 만족시켜준 건 맞으니깐. 호호. 아 배부르다. 이런 밥상 다시는 먹기 힘들겠죠. 정말 잘 먹었어요. 왜? 혹시 모르지.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요즘 애들은 밥도 할 줄 몰라요. 다들 배달 음식 시켜 먹지. 엄마가 차려준 밥상 빼곤 아줌마 집밥이 처음인거려. 그래. 그럼 총각 말대로 날 만족시켜주면 되잖아. 그럼 내가 맨날 밥 차려줄게. 네. 아줌마도 참. 장난 그만 치세요. 저녁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나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정태 씨는 몇 살이에요? 저요? 올해 28살입니다. 난 올해 40살. 정말요? 저는 누나가 저랑 또래인 줄 알았는데요. 거짓말. 지금 놀리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저 사람 나이 잘 맞추는 편인데 완전 틀렸어요. 누나, 너무 어려 보이세요. 그녀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 정말 그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정태 씨는 말도 참 예쁘게 하네요. 그러면서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며 말했다. 앞으로 집밥 먹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어이구,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요.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말이 참 듣기가 좋으네요.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니깐 언제든지 연락해요. 그날 밤 그녀와의 대화와 따뜻한 한 끼는 마음속 깊이 남았다. 무언가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듯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올해 28살이다. 전남 어느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살았는데 마을 전체가 70가구 정도의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학교는 읍내에 있어 등하교 길은 차량으로 20분 정도 거리였지만 하루에 버스가 딱 4대뿐인 교통편으로 인해 혹여나 버스를 놓치기라도 하는 날엔 1시간도 넘게 걸어서 다녀야 하는 날도 많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나에겐 꿈의 도시였던 서울 소재의 대학에 합격하여 졸업 후 현재까지 7년을 넘게 자취 생활을 하고 있다. 6개월 전 직장 문제로 경기도 쪽에 원룸을 계약하고 집 앞 식당에 저녁을 해결하러 간 날 환하게 미소 지으며 반갑게 맞이하던 주인 여자를 보고 식당 아줌마가 왜 이렇게 우아하게 생겼지 하고 놀라고 음식이 하나같이 내 입맛에 잘 맞아 한 번 더 놀랬고 그녀에게 점점 스며들기 시작을 하였다. 주인 여자 나이는 40대 초반에서 잘해야 3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상냥한 말투의 배우 장미희님 느낌도 살짝 났다. 하루는 맥주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단골 식당 간판에 불이 켜져 있는 거다. 시간은 밤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이 시간엔 보통 손님을 받지 않았는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줌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그만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다. 식당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여자 2명이 수다를 떨며 열심히 파김치를 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이다. 정태 씨,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저 아줌마 혹시 라면 하나 먹을 수 있나요? 이 시간까지 저녁을 안 먹었구나. 뭐 하느라 늦었어? 죄송해요. 한잔하고 들어오는데 아줌마가 끓여주는 칼칼한 라면이 땡겨서요. 영업시간은 이미 끝났지만 정태 씨니깐 특별히 해주는 거예요. 들고 있던 파김치를 내려놓으며 일어나려는 아줌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아니요. 집에 가서 제가 그냥 끓여 먹을게요. 하며 나오려는 순간 그래도 내가 끓이는 거랑
총각이 끓여 먹는 거랑은 맛이 다르지. 기다려봐요. 방금 담은 파김치도 내줄 테니 맛도 볼 겸. 그때 옆에 있던 아줌마가 한다는 소리가 얘, 너 혹시 저 총각이랑 몰래 사귀는 건 아니지? 어머, 총각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만해. 왜 그래? 언뜻 봐도 둘 사이가 심상치 않구만. 서방 없는 년이 젊은 총각하고 사귈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총각? 아, 네. 그럼요.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호호호. 총각이 그래도 생긴 거보단 말이 잘 통하네. 매콤 알싸한 맛이 일품인 파김치에 라면을 돌돌 말아 먹고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를 들었는지 아줌마가 다가왔다. 어머, 벌써 다 먹었구나. 공기밥이랑 국물까지 싹 비웠네. 가게 문 닫았는데 찾아와서 죄송해요. 역시 아줌마 손맛이 최고예요. 그러자 그녀는 생긋 웃으며 내 어깨를 툭 하고 한 번 치더니 얼굴을 내 얼굴 가까이 가져오며 말했다. 오늘 보니까 정말 귀엽게 생겼다. 어쩜 내 모습을 귀엽다는 듯이 한참을 보더니 커피도 한 잔 해야지 하며 돌아서서 그릇을 챙기셨다. 아줌마가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내 눈은 그녀를 쫓아다녔다. 총각,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 이제 보니 정말 내 친구한테 관심 있구나. 호호호호. 그러지 말고 사귀자고 고백이라도 한번 해봐. 아차 싶었다. 파김치를 함께 담그고 있던 아줌마 친구분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기분이었다. 정태 총각 왔어? 오늘은 소고기국인데 맛있게 먹어. 저녁마다 식사를 해결해주는 식당 주인 아줌마. 그날 이후 12살 연상인데 불구하고 자꾸만 여자로 다가온다. 이후 식당 아줌마와 친하게 지내게 된 것은 매일 저녁을 거기서 해결하면서부터다. 타지에서의 자취생활에 백반정식 7,000원. 엄마가 만들어준 집밥 같은 반찬을 무한으로 배불리 먹고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곳. 10년 가까운 자취생활인 나에게는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좋았다. 주변에 큰 빌딩과 보험사 직원들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 가성비가 뛰어난 식당들이 많았지만 제 입맛이 맞는 곳은 아니었죠. 낮 위주로 장사하는 식당이라 저녁 8시쯤에 문을 닫았기에 퇴근하고 곧장 가면 거의 마지막 손님으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녁에는 반찬이 떨어져도 새로 만들어 채워두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긴 했지만 저같이 많이 먹는 대식가에겐 남은 음식들만으로도 충분히 배를 채울 수 있었으니 저로선 감사할 따름이었죠. 거의 매일을 한 달 넘게 찾아가자 서서히 아줌마도 나를 살갑게 대해주었어요. 3개월쯤 지나자 아줌마와의 관계는 한결 편해졌다. 서로 반말 섞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허물없이 지낼 정도가 됐다. 어느 날 가게에 들르니 아줌마가 주방에서 날 반기며 말했다. 정태 왔어? 오늘은 추어탕 끓였는데 먹어봐. 내가 금방 데워올게. 식은 국은 따로 데워 정성스럽게 내놓고 남은 반찬은 주말에 먹으라고 챙겨주었다. 그녀의 배려 깊은 씀씀이와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고운 얼굴만큼이나 빛나 보였다. 나도 그만한 답례를 해야 했다. 가게 형광등이 나가면 얼른 갈아 끼워주고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옮겼다. 남자의 손길이 필요한 일은 도맡아 해결하며 자연스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총각, 혹시 아줌마 기둥서방 아니야? 그러게, 둘이 너무 다정해 보여서 의심스러울 만도 해.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단둘이 있는 모습이 동네 주민들에게 자주 목격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커피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 지나치며 본 모양이었다. 더군다나 아줌마는 1년 전 이혼 후 식당에 딸린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고 나는 한창 나이에 아직 총각이었다. 오해가 쌓이기엔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다. 정태야, 동네 사람들이 우리 뭐라 하는 것 같더라? 뭐래? 내가 누나 기둥서방이래? 어머, 어쩜 그렇게 잘 알아? 하긴, 나 정도면 그럴만도 하지. 둘이 마주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소문마저 농담으로 넘길 만큼 서로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평일에만 장사를 해서 주말에는 늘 한가했다. 그러다 보니 내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잦았다. 토요일, 일요일엔 내가 밥 차려줄 테니 집으로 오라는 그녀의 초대는
그렇게 시작됐다. 토종닭 한 마리를 사와 한약재를 듬뿍 넣고 1시간을 푹 끓여 달백숙을 만들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달백숙 냄새에 허기가 밀려왔다. 그녀는 내게 달백숙을 내밀며 말했다. 총각은 여자친구도 없으니 몸보신도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먹어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약간 비꼬는 듯한 어투였다. 닭을 야무지게 발라먹고 남은 국물로 끓인 닭죽까지 해치우고 나니 배가 불러 몸을 일으키기가 귀찮았다. 나는 소파에 느긋이 기대앉아 TV를 켰다. 그녀도 내 옆에 앉아 말없이 함께 화면을 바라봤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난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 정태는 왜 여자가 없어? 헤어진 지 꽤 됐어요. 이 동네로 이사 오고 한 달 만에 여자친구가 바람났거든요. 헉, 진짜. 왜? 글쎄, 나랑 헤어지고 외과 레지던트랑 사귀더라고요. 뭐, 나야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남자고 의사가 훨씬 낫긴 하지. 그랬구나. 그 뒤로는 아무도 없었어? 그때 너무 실망해서 그런지 지금은 여자 만날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르지. 누나 같은 여자가 나 좋다고 하면 한번 만나볼 수도? 얘는 나처럼 나이 많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연상만의 매력이 있잖아. 매력? 그게 뭔데? 음식도 잘하고 성숙하고 부담 없고 그리고 그거 잘하고 그게 뭔데? 해보지도 않고 잘한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글쎄, 총각인 나보다는 나을 거 아냐. 그게 뭐든지 간에. 그녀는 피식 웃더니 말했다. 호호, 정태, 너 이제 보니 순진한 구석도 있네. 귀엽다, 너. 귀엽다고? 여자 눈에 남자가 귀여워 보이면 끝난 거라던데. 난 아닌데? 난 귀여운 남자 싫어해. 그럼 누난 혼자 산 지 1년 넘었다며. 애인 하나 만들지 뭐 했어? 나도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자유롭고 부담 없고. 그럼 나랑 부담 없이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나를 보더니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넌 진짜 대책 없네. 그녀가 갑자기 내 팔을 툭툭 쳤다. 정태, 너 달백숙 먹었는데 밥값은 하고 가야지. 밥값? 누나, 지금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아이, 몰라. 아무튼 보양식 먹였으니 답례는 하고 가라고. 그녀의 얼굴이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이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나는 그녀와 반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하며 정이 들었다. 그녀는 나보다 12살 많았지만 서로에게 부담 없는 만남을 원했던 만큼 우리 관계는 너무나도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오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전 남편은 이혼 후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지냈지만 그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도망가면서 혼자가 되었고 이제서야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애들 생각해서라도 다시 살림을 합치고 싶다며 간곡히 부탁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까지 찾아와 애원까지 했다. 그는 조강지처만한 여자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그녀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감정 호소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 명의로 된 재산 일부를 그녀에게 넘기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듣자 하니 그는 경제적으로 꽤 여유로운 편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다만 과거에 호색한 기질로 바람을 피워 그녀를 힘들게 했던 전력이 있었기에 이 모든 제안이 진심인지 혹은 일시적인 후회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솔직히 그녀와의 관계는 나에게도 복잡한 감정을 남겼다. 그녀를 붙잡자니 나이 차이가 마음에 부담이 되었고 반대로 그녀를 보내자니 아쉬움이 컸다. 우리는 서로 부담 없이 만나는 것을 원했고 그런 면에서 천생연분 같은 관계였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녀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는 문제로 다가왔다. 그녀는 전 남편의 제안을 고민했다. 그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점과 아이들을 위해 재결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지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 남편과 다시 산다는 것은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 다만 애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고민을 거듭했다.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우리 딱 6개월만 더 함께 살아보고
결정하자.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그녀도 내 제안에 동의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그녀가 전 남편과 재결합할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기회를 줄 것 같았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며 6개월 뒤 확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6개월은 우리 둘에게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녀에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비교할 기회가 될 것이고, 나에게는 그녀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시간이 끝난 후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의 관계가 끝난다 해도, 그녀가 전 남편과 해도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의 곁에 있을 것이다. 6개월 후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우리는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랑은 누군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